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나이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네요. 저는 올해 65,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지금은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평생 버스 운전했고 저는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허리 다치고 관절 나간 뒤로는 병원 간병인 일도 하면서 두 아들 정말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살림살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 금목걸이, 결혼반지 다 팔았던 일도 있고 둘째 수술비 때문에 밤새 병원에서 일하고 바로 공공근로 나가기도 했죠. 그런 제게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는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애는 늘 착했고 다정했고 엄마는 내가 평생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한다 했을 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의지할 사람 생겼구나. 며느리와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없는 집안으로 시집을 온 내 첫 며느리,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보다는 한 가족으로서 대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고 말도 조심하고 처음엔 며느리여도 참 어렵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제 마음마저 무시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은 다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내 진심은 그대로 전달이 되다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가려 왜곡되고 삐뚤어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왜 손주까지 본 내가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게 되었는지 누군가는 너무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제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큰아들은 정말 든든한 맞이였습니다. 어릴 땐 동생도 잘 챙기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었어요. 군대 다녀오고 취업도 잘해서 저 혼자 사는 이 늙은 엄마한테도 참 잘했습니다. 늘 내게 그랬었죠. 우리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꼭 엄마가 돈 걱정 안 하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꼭 참아. 알았죠, 엄마? 그렇게 살가운 아이였어요. 생전에 동생과 큰 싸움 한 번 안 했고 아파서 병원에 들락거린 적도 없었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말 한 번 나온 적도 없었어요. 다들 간다는 군대 가서도 어찌나 생활을 잘하던지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한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전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어쩐지 요즘 매출도 작고 휴대폰 보며 웃는 일이 많더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냐? 그날 아들은 며느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무척 단정해 보이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반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어엿한 사회인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미래의 며느리감을 소개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준서가, 이런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없는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하겠니? 진짜 너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니? 그럼요. 요새 세상에 집안이 뭐 그리 중요해요. 둘만 잘 살면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귀한 딸을 애써 키워서 시집을 보내는 부모 욕심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막상 좋으면서도 걱정이 앞서더군요. 둘이 마냥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부딪히지 않겠어요? 나는 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내 노후 대책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상태라서 늘 불안한 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는 용돈은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저축을 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사로 왔을 땐 절 보고 청중하게 인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인사는 그냥 거칠었나 봐요. 그 당시 저는
아직도 친정 같은 시댁이 있고 며느리도 그런 따뜻한 가족을 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분명히 내가 머릿속에 그린 그런 여자일 거라고 믿었는데 완전히 제 착각이 거상일 뿐이었던 거죠. 결혼은 반년 만에 진행됐고 아들은 며느리한테 쏙 빠져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저도 그냥 축복해줬습니다. 결혼 자금은 반반 부담했고 저도 가진 돈 중 1,000만 원 정도 보태줬어요. 평생 한 번뿐인 일이니까요. 아들의 신혼집은 2칸짜리 방이 있는 전세였어요. 전세금은 아들이 대출을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합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느라 제게 용돈 한 번도 못 줬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요. 결혼 자금에 신혼집 마련은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아들이 그때 그러더군요. 힘들긴요.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를 이만큼 힘들게 키워준 것도 아는데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해야죠.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한 말이긴 했지만 많이 못 보태준 엄마 마음은 편치가 않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 결혼을 하는데 집을 몇 평짜리 사줬네 어쩌네 하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비교줄 당한 부모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요새는 자식들도 너무 오냐오냐 하며 귀하게 키워서 그런지 늘상 부모가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란다잖아요. 저희 아들들은 없이 자라서 그런지 그런 거 일절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집구석에 못된 자식들은 부모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왜 남의 부모들이 하는 것만큼 못해주냐며 불만도 많이들 한다고 들었는데 내 아들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 아닌가요?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는 참 예뻤습니다. 드레스 입고 웃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 흐뭇하더군요. 그날 전 혼자였기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른 노릇을 하려고 애썼죠. 양가 부모 소개할 때도 남편도 없이 혼자 서 있을 때도 참 쓸쓸하더이다. 활기차고 하객들로 부쩍이는 며느리 쪽에 비해 하객들은 몇몇 친척들 뿐이고 아들의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 뿐이어서 대비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은 연신 며느리 쪽 사람들한테 불려가서 아들 결혼식 날 얼굴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땐 참 잘했어요. 그땐 저도 참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그만 체구에 말투도 공손하고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는 문 앞에서부터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괜히 울컥했죠. 요즘 아이들이 다 저렇게 인사할까 싶을 정도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쁜 과일 바구니에 손편지까지 써왔어요. 저보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은 처음 봤어요. 라는 그런 말도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제가 직접 전을 부쳐내주고 된장찌개 밥상을 차려줬더니 두 손으로 꼭 그릇을 받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어머님 손맛을 준석 씨가 자랑하던 이유를 알겠어요. 립 서비스도 참 잘하더군요. 그때는 말입니다.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사람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 준비할 땐 저도 나름대로 챙긴다고 해줬습니다. 많이 못해줘서 마음이 쓰였지만 예단도 조금 보태고 신혼집 집들이 때도 반찬 몇 가지 싸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늘 웃으면서 반겨줬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게 있다죠. 결혼하고 몇 달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처음에 문자 답장이 늦어졌고 그 다음은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고 명절엔 몸이 안 좋아서요 하며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처음엔 깜빡 속았습니다.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도라지 생강달인물을 아들을 오라고 해서 전해주기까지 했어요. 목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있어서 해준 건데요. 아들 손에 내가 그걸 줬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런 걸 뭐하러 하세요? 이거 줘도 안 먹을 거예요. 이거 내가 배랑 한약재랑 넣어서 푹 달인 거야.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지는 아니? 네가 잘 챙겨 먹여라. 일을 해야 하는데 몸에 기력 보충이 될 거다.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십니까? 수진이 안 아파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수진이한테 잘해주는 거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우니까요. 뭐?
안 아파? 그럼 왜 나한테 아프다고 했다냐? 그거야 오기 싫으니까 핑계댄 거예요. 엄마가 이해하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명절까지 와서 일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들 말을 듣고 나서 상당히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속도 모르고 엄마가 고생하실까봐 말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만 나빠지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입을 통해 들은 며느리의 진심이 저를 신경을 쓰이게 했습니다. 내가 부담스럽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조심하게 됐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양손 무겁게 들고 오며 내게 인사를 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잘하던 모습도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예의로 가장한 형식적인 방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론 며느리가 매우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저는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나쁜 시어머니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딱 연락을 끊었습니다. 딱히 며느리와 통화할 일도 별로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전화하기 전에는 아무 연락이 없으니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에게는 전화를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궁금하면 아들에게 한 번씩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곤 했어요. 아들네 집엔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씩 가보고 싶긴 했지만 며느리가 어려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들네 집은 며느리 집이라고 여기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부르지 않더군요. 왜 부르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오면 불편하기만 할 텐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이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죠. 정성껏 준비한 축하금으로 100만 원의 손편지도 썼습니다. 100만 원이란 돈은 저에겐 아주 큰 돈입니다. 제가 돈이 더 많은 시어머니였다면 더 큰 돈 아깝지 않게 썼을 겁니다. 예쁜 봉투에 손주 첫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걸 전해주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군요. 엄마, 미안하지만 내가 일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바빠서 엄마 집에 못 들러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며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받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통화할 수 있니? 네, 말씀하세요. 준석이한테서 들었다. 임신했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냐? 네, 그럼요. 축하한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내가 밥 한 끼 사주려는데 괜찮냐? 아, 오늘요? 어떡하죠? 오늘 퇴근 후에 회식이 있어서요. 안 되겠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 주말이니까 어떠냐?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은 회사에서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봐야 해서요. 그러냐? 알았다.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내게 시간을 내어 줄만도 한데 딱 봐도 거절 각이어서 냅뒀습니다. 조금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니까 귀중한 주말 시간을 시어머니한테 내어달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지 않은 곳이니까 아들네 신혼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외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들이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봉투만 전해주고 올 참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 반쯤에 아들네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한참 만에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잠옷 차림으로 머리는 새집인 채로 놀라 자빠진 표정으로 문을 열더군요.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내가 못 올 때로 왔냐? 왜 이렇게 한참 만에 문을 여냐? 그랬더니 아들이 짜증부터 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죠. 예의 좀 지키세요. 예의는 무슨 예의? 네 마누라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외출을 한다길래 그 사이에 온 건데 뭐 어쨌다고 그러냐? 어여 저리 비켜. 그런데 아들이 문 앞을 지키고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일찍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여전히 문 앞을 지키며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아섰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진이가 집에 있다니.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모임이 있어 나간다더니.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아들만 현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세요. 다음에 오시려거든 미리 연락을 하고 오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모처럼 주말이라 늘어지게 늦잠 자고 다 어질러 놓고 있는데 엄마가 오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야? 수진이가 집에 있단 말이냐? 네, 지금 엄마가 와서 놀라서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어요. 황당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나와 통화를 할 때에는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했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모처럼 찾아온 엄마를 문지방도 못 넣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해서 축하해 주려고 밥 한 끼 사주려고 했는데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이것을 전해주려고 온 거야. 라고 하며 준비해둔 봉투를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웃기더군요. 이것 주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가세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들네 신혼집에 예의도 없이 찾아왔다며 나를 몰상식한 어미로 치부하는 아들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며 나도 모르게 말이 장황해졌습니다. 아들네 신혼집 문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무식하게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라 너도 바쁘고 수진이도 바쁜 것 같아서 네가 혼자 있을 줄 알고 온 거야. 수진이가 있는 줄 알았으면 불편할까 봐 오지 않았다. 임신 축하금은 전해주고 싶고 너희들 얼굴 보기는 힘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온 거라니까. 그래도 너한테 연락을 않고 온 것은 미안하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서운해서 그냥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터벅터벅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문전박대하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가 극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도 없었으면서 나와 밥 한 끼 먹는 게 싫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내게 그랬습니다. 엄마, 형하고 어제 술 한잔 했는데요. 형수 못 쓰겠어요. 형도 실망이고요. 응? 그게 뭔 소리냐? 형이 변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데 그러냐? 말 좀 해봐. 엄마가 형한테 형수 임신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주셨다면서요. 응, 그게 어째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수랑 대판 싸웠대요. 뭐? 그게 뭐 어째서 그런다니? 그게 싸울 일이야?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세히 좀 말해봐라. 내가 형수를 잘못 봤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사람은 정말 겪어봐야 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100만 원을 준 것이 잘못이냐? 형한테 형수가 그랬대요. 추접스럽게 100만 원이 뭐냐고요. 100만 원으로 어디다 풀칠을 하라고 100만 원으로 생색을 내고 가냐고요. 멋이 어째? 나한테 그 돈은 큰 돈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이 엄마한테는 그게 큰 돈을 쓰신 거다 라고 말을 했더니 형수가 그러더래요. 내 친구는 임신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 우리 친정엄마도 나한테 500만 원을 주셨어. 그런데 100만 원이 뭐야? 차라리 주지를 말던지. 내가 받으면서도 기분이 더러워야 되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100만 원이 적다고 불만이라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 날을 보며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형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형수 인스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친정 식구들하고 맨날 신혼집에서 파티다 못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진짜 그랬단 말이냐? 이것 보세요, 엄마. 친정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불러대면서 엄마는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엄마는 형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인스타에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군요. 며느리가 신혼집 집들이라며 1탄부터 5탄까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친정 식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조카들과 며느리 이모들까지 사돈네들도 오라고 해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즐겁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오란 말이 없어서 못 가봤고 오히려
연락을 않고 왔다면 문점 박대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서 예민할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식이 또 두절되었습니다. 꼭 자기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오더군요. 며느리가 모처럼 내게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출산휴가를 받는데요. 아, 벌써 출산 때가 다가왔니? 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출산한 후에 조리원 들어가서 나오면 어머니가 저를 산후조리를 도맡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없지. 네가 괜찮겠냐?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편하지 시어머니가 편하겠니? 저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내 손주도 볼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상전도 이만저만한 상전이 아니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리원 2주 지내고 바로 왔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기 좀 안아보려 하면 지금 수면 교육 중이에요. 어머님은 손을 자주 씻으셔야 해요. 이런 말들로 저를 자연스럽게 나름 아주 무식하고 못배워 퍼먹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서로 빈정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의 비위를 다 맞추어 줬습니다. 내게는 손자를 함부로 앉지도 못하게 하면서 친구들에게는 마음껏 앉도록 하더군요. 더군다나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제 흉까지 보는 것을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놀러와서 며느리에게 그러더군요. 너는 뭔 복이니?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도 다 해주고 좋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싸늘한 어조로 그랬습니다. 웃기지 말어. 넌 이게 좋아 보이냐? 요새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를 이렇게 안 챙겨줘. 너는 고마워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정말 웃기더군요. 며느리가 이뻐서 그러시겠니? 자기 손자가 이뻐서 그러시겠지. 너는 몰라서 그래. 하여간 맘에 안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는지 어쩐지 음식을 하다가만 손으로 아기를 만지지를 않나. 불결해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정말? 너희 시어머니가 보기와는 다르신가 보다. 사실 친정엄마가 해준 반찬만 먹다가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먹으니까 입에도 안 맞고 너무 힘들어. 그래도 준석 씨는 자기 엄마가 해준 밥이라 그런지 잘 먹더라.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기 옷도 빨아주니까 편하긴 해. 이유식도 불결해서 못 맡긴다니까. 그 말을 방문 앞에서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친구가 놀러 왔으니 과일 깎아다 바칠 생각에 들고 들어가려다 들었어요. 굉장히 저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보고 불결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다했는데 이런 소리로 보답을 하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고 보니 며느리는 내가 불결해서 그랬는지 저와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저녁도 따로 먹더라고요. 아이 이유식 끓인다고 자기들끼리 부엌에서 뭘 챙겨 먹고는 저에게 물 한 잔 권하지 않았어요. 낮에 혼자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으란 말도 않고 혼자 처먹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게 말했었죠. 요즘 시대는요. 시부모랑 며느리가 너무 가까우면 문제 생겨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편해요. 어머니도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음식 배달을 시켜서 언제든지 드세요. 저도 땡긴 음식 있으면 시켜 먹을 테니까요. 서로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편하게 살련다. 지금 당장 네 얘기 데리고 네 집으로 가거라. 지금 당장 말이다. 그 말에 놀라서 나한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네가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서로 편하게 살자고 말이다. 나는 네가 여기 있으면 정말 불편하니까 당장에 나가거라. 알았냐? 불결한 시어머니 집에서 왜 붙어있으라고 하니? 네 집으로 가서 편하게 살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방 안에서 다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그런 날을 본 며느리가 보란듯이 내 앞에서 준석이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준석씨, 어머니가 나보고 빨리 나가래. 내가 아직도 몸이 정상으로 안 들어왔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바로 내게로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새를 못 참고 왜 그러시냐고요?
네 마누라가 내게 먼저 그랬다. 불결해서 밥도 같이 못 먹겠고 네 아들 앉는 꼴도 못 보겠다고 말이다. 그럴 바엔 뭐하러 불편하게 내 수발을 드냐? 네 마누라가 내게 그랬어. 서로 편하게 살자고 말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젠 됐냐?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이 오면 나가겠다고 하는 걸 못 참고 바로 쫓아냈습니다. 손자를 포대기로 싸서 며느리에게 안겨주고 택시 태워 보내버렸습니다. 맨날 시어머니가 웃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참아줬더니 바보 천치인 줄 알고 함부로 하는 며느리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네와는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100일 잔치 때도 돌잔치 때도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명절 때도 내 생일 때도 한 번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둘만 잘 살면 되지. 이미 성인이 다 된 자식에게 기대어 살 생각은 추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내 아들이 주식으로 큰 빚을 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전 연락 한 번이 없다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시골에 있는 논밭을 처분해서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너한테 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며 단칼에 거절하자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라고 또 단번에 거절을 하자 내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가 엄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니?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으면 된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거냐? 내가 빚을 져서 애 엄마도 곧 알게 되면 이혼한다고 난리를 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 일이지 내 일이냐? 네가 내 모성애를 이용을 해서 나한테서 돈을 빼낼 생각이면 포기해라. 나는 네 마누라가 말한 것처럼 편하게 살란다. 알았냐? 내게 싹싹 빌며 빌어도 못해줄 판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게 원망을 하다니 정말 못된 자식 놈이었습니다. 그런 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아빠가 주식빚으로 우리가 거지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출 받아주세요. 내가 뭐하러 그러냐? 그러자 내게 감히 성질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때문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니네들이 죽지 내가 죽냐? 인연을 끊을 것처럼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협박이냐?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고 너는 너대로 편하게 살거라. 그건 네가 한 말이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 전세금을 빼서 빚부터 갚아야 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살 거예요. 아주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구 맘대로 그러냐? 아예 네 친정집에 들어가 살지 그러냐? 왜 이렇게 불결한 내 집에 구조 오려고 하니?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지를 않나. 내 아들이 저지른 빚으니 당연지서 시어머니가 갚아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참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이삿짐을 배달을 할까 싶어서 다른 곳으로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둘째 아들 놈에게 며느리가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직장 신용대출을 받아달라고 몇 번이고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미래 설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결국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큰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해서 각기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고 큰아들은 원룸 옷세방에서 빚을 갚으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큰아들의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인데 얼마든지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내 아들이고 며느리였었지만 먼저 그들이 나를 떠나서 연을 끊을 생각이었으니 저도 연을 끊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었지만 연을 끊으면 남보다 못한 관계이지요. 나는 이미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을 성인으로 키웠으면 할 도리는 다 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죄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한테 뭘 꼭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씩 착각하는 자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임신 축하금이 적다며 불만이었던 며느리.
그리고 동조했던 큰아들, 다 똑같은 이기적인 자식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도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부모의 마음마저도 무시를 받는 게 이 세상 이치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마음보다 부모의 돈이 먼저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린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가진 게 없으면 며느리 아들에게 무시받는 세상,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